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개새끼들. 약속한 물건은 어딨어? 밤바다의 살을 애는 갯바람 사이로 거칠고 조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 명동 백사장은 두꺼운 가죽 점퍼에 깃을 올리며 방금 무태 내린 중국인 브로커를 노려봤다. 그의 눈은 탐욕과 의심으로 번들거렸다. 돈부터 봐야겠습니다. 중국인 브로커 첸 선생이 어눌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국어로 응수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손짓하자 뒤에 도열해 있던 검은 옷의 사내들이 일제히 화물 상자 위에 손을 올렸다. 그들의 품 안에는 날카로운 금속성 물체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곳은 전라북도 군산시 앞바다에 떠있는 고군산 군도의 수많은 섬 중 하나인 광대도. 행정구역상 옥도면에 속해 있지만 정기 여객선은커녕 어선조차 조업을 꺼리는 버려진 섬. 험준한 갯바위와 사람 키만 한 잡초만 무성한 이곳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사각지대이자 지금 이 순간 아시아 암흑가를 뒤흔들 거대한 거래의 무대가 되고 있었다. 거래가 시작되기 불과 4시간 전 군산 비흥 항비흥도동. 서해안의 주말 저녁은 활기찼다. 방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들이 부두에 싱싱한 해산물을 쏟아냈고 횟집의 환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에서 취객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손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이 있었다. 아, 사장님들. 우리 배 타, 우리 배. 오늘 물때가 기가 막혀서 광어가 미터급으로 나온다니까. 조용한 갯바위 낚시. 2사람 이상이면 바로 출발해요. 호객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방파제 끝 3명의 낚시꾼이 어색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초보 도시 어부들이었다. 최신 유행의 값비싼 낚시복 대신 구형 방수 재킷과 낡은 등산 바지를 걸쳤고 얼굴은 두꺼운 내거머와 모자로 반쯤 가렸다. 그들 중 가장 체구가 작지만 방수 재킷 아래로 다부진 어깨와 날카로운 턱선이 드러나는 한 사람, 강은하 대위가 마스크 안으로 짧은 숨을 내뱉었다. 역겹군. 방파제 바닥에 말라붙은 생선 내장과 갯지렁이의 비릿함이 코를 찔러서가 아니었다. 이 모든 위장 자체가 그녀의 본질과 맞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그곳에서도 존재 자체가 3급 비밀에 붙여진 극소수 정예 대통령 직속 비밀 타격팀 흑표범 블랙팬서의 작전 장교였다. 28. 그녀의 손은 K1A 기관단총의 차가운 감촉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급소를 끊는 암살 격투술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우럭이나 광어를 잡겠다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기 위해 훈련받은 손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낚시꾼 강 씨여야만 했다. 선장님. 그녀의 옆 180이 훌쩍 넘는 키의 산처럼 듬직한 체구의 팀장, 권도진 상사가 일부러 어수룩한 말투로 늙은 선장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좀 조용한 데로 가고 싶습니다. 저기 혹시 광대도 근처 갯바위로 붙여주실 수 있습니까? 권 상사의 거대한 낚시 조끼 주머니는 낚시용 집게와 봉돌 대신 특수 제작된 통신 장비와 응급 처치 키트로 불룩했다. 그가 발로 툭툭 차고 있는 거대한 아이스박스 바닥에는 얼음과 미끼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진짜 장비들이 잠들어 있었다. 광대도? 선장의 눈이 순식간에 가늘어졌다. 호객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경계심이 어렸다. 젊은 양반들이 겁도 없이. 거길 왜 가? 거긴 밤에 가는데 아니여. 갯바위가 험한 건 둘째치고 거기. 헛것 본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 선장이 말을 흐렸다. 무엇보다요. 마지막 팀원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저격수 하선우 중사가 무심한 척 끼어들었다.
아니, 됐소다. 위험해서 그러지. 딴 데가 딴 데. 저기 야미도 쪽으로 붙여줄게. 에이, 선장님. 돈은 걱정 마십시오. 권도진 상사가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을 꺼내 흔들었다. 어두운 부두의 조명등 아래서도 지폐의 두께가 선명했다. 저희가 동호회에서 듣기로 거기가 아주 대물 포인트라고 해서 그럽니다. 꼭 거기여야 합니다. 선비는 2배, 아니 3배로 챙겨드리지요. 돈 이야기에 선장의 경계심은 탐욕으로 바뀌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배. 확실하지? 배에 뭐 이상한 거 싣고 가는 거 아니지? 요즘 해경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녀서. 아이, 보십시오. 낚싯대랑 아이스박스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 순진한 낚시꾼들입니다. 권 상사가 허허 웃었다. 선장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다. 대신 딱 갯바위에만 내려주고 바로 올 거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정확히 데리러 갈 테니 1분이라도 늦으면 그냥 버리고 올 줄 아시오. 거기 밤 파도 맞으면 사람 그냥 휩쓸려 가니까. 감사합니다, 선장님. 세 사람은 서해호라는 이름의 낡은 10톤급 어선에 올랐다. 하선우 중사가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며 무심한 척 항구 반대편 비응항 입구의 한 횟집 2층 창문을 후쳐봤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망원경 너머로 이쪽을 주시하던 정보사령부 소속 감시조의 희미한 신호를 확인했다. 미행 없음. 예정대로 침투 개시. 출항한다. 꽉 잡으시오. 오늘 파도 좀 있네. 부르르르릉. 낡은 디젤 엔진이 검은 매연과 함께 거친 포효를 쏟아냈다. 배는 비응항의 소란과 불빛을 뒤로하고 망망대해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바다는 검은 벨벳이었고 그 위를 서해호가 위태롭게 질주했다. 11월의 밤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강은하 대위는 낚싯대에 몸을 기댄 채 밀려오는 파도의 물보라를 정면으로 맞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48시간 전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열렸던 긴급 브리핑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 명동파의 실질적 두목, 백사장. 그리고 중국 삼합회와 연계된 해외 브로커 첸 선생. 이들이 신형 합성 마약용의 눈물들의 건즈 테어의 대규모 밀거래를 시도한다. 용의 눈물은 기존 필로폰보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수십 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마약이었다. 문제는 이들의 거래 방식입니다. 경찰과 해경의 감시망이 집중된 항구와 공항을 완벽하게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군산 앞바다의 무인도, 광대도를 거래 장소로 택했습니다. 정보사령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경찰이 개입할 경우 놈들은 증거물 마약을 모두 바다에 수장시킬 겁니다. 해경이 접근하면 소형 잠수정이나 쾌속정을 이용해 도주할 겁니다. 놈들은 이미 해경의 추적 패턴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흑표범 팀을 지목했다. 강은하 대위, 권도진 상사, 하선우 중사. 흑표범 1, 2, 3호. 단 3명. 사령관님, 병력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최소 1개 팀열 2명은. 권도진 상사의 반문에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다. 놈들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다. 10명 이상의 병력이 섬에 접근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질 거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섬멸이 아니다. 생포다. 그는 강은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낚시꾼으로 위장해 광대도의 침투 현장을 급습하고 핵심 인물 백사장, 첸 선생을 포함한 전원을 생포한다. 저항 시 사살도 불허한다. 최대한 제한만 하라. 이것은 작전이 아니다. 작전으로 기록되지도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 없었던 존재다. 만약 실패한다면 사령관은 말을 줄였다.
실패는 곧 죽음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실종을 의미했다. 강대위. 자네에겐 이 임무가 버거울 수 있네. 상대는 군인이 아니라 이성을 상실한 마약상과 조폭들이야.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여군 특임대에 지원, 그리고 707을 거쳐 흑표범에 합류한 강은하. 그녀의 아버지는 법무부 고위 간부였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신봉하는 법의 테두리 안이 아닌 그 법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싸우기를 원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오히려 저희입니다, 사령관님. 그들은 훈련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망설임은 없었다. 쿵. 거대한 파도가 뱃머리를 강타했다. 강은하의 몸이 크게 휘청였고 낚싯대를 놓칠 뻔했다. 아이고, 파도 보소. 괜찮수들? 선장이 선실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괜찮습니다. 멀미가 좀 나서. 권도진 상사가 리얼한 뱃멀미 연기를 하며 신음했다. 거 다 왔으다. 저기 저 시커먼 거. 저게 광대도요. 선장의 말대로 시야 정면의 거대한 괴물처럼 검은 섬의 윤곽이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솟아있었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디젤 엔진 소리를 뚫고 섬뜩하게 들려왔다. 선장님, 저기 동쪽 갯바위에 내려주십시오. 거기가 포인트랍니다. 권 상사가 미리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둔 거래 장소 북쪽 해안의 반대편이자 은폐가 용이한 암벽 지대를 가리켰다. 아이고, 이 양반들아. 거긴 배 대기도 힘들어. 그냥 저쪽 안전한 자갈 해안에 내려줄게. 선장이 북쪽 해안을 가리켰다. 놈들이 있는 곳이었다. 안 됩니다. 강은하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선장과 권 상사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아니, 제 말은 거긴 사람이 많아서 고기가 안 물릴 것 같아서요. 저희는 조용한 데가 좋습니다. 꼭 저 동쪽 갯바위여야 합니다. 강은하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권 상사가 능청스럽게 끼어들었다. 하하. 우리 이 양반이 낚시에 아주 환장을 해서 말입니다. 예. 선장님, 부탁 좀 합시다. 여기 수고비 더 있습니다. 권 상사가 5만 원권 몇 장을 더 꺼내 선실 창문으로 찔러 넣었다. 에이씨. 진짜 별종들 다 보겄네. 알았으다. 대신 배 긁히면 다 물어내쇼. 배는 위태롭게 파도를 타고 광대도 동쪽의 험준한 갯바위로 접근했다. 갯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3미터 높이로 솟구쳤다 흩어졌다. 자, 빨리 내려. 배 박살 나기 전에. 새벽 5시. 정확히 여기로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꼭 살아들 계쇼. 선장의 악담 같은 말을 뒤로하고 세 사람은 30kg이 넘는 아이스박스와 낚시 장비 가방들을 들고 파도가 덮치는 미끄러운 갯바위 위로 뛰어내렸다. 서해호의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이내 완벽한 어둠과 지축을 울리는 파도 소리만이 그들을 감쌌다.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어수룩했던 낚시꾼들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목표물만을 노리는 검은 표범의 눈빛이 번뜩였다. 시작한다. 흑표범 1호 3호. 장비 착용. 권도진 상사가 낮게 은조렸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선우 중사가 아이스박스를 열었다. 겉보기엔 얼음과 미끼용 크릴 새우로 가득 찼지만 아래쪽 방수 격벽을 뜯어내자 검은색 특수 작전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K1A 기관단 총 특수 소음기 장착, K7 소음기 관단 총, 야간 투시경 사안식, 섬광 수류탄, 그리고 강은하를 위한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전술 나이프 한 쌍. 갯지렁이 냄새가 밴 낚시복을 벗어 던지자 그 안에는 주변 암석과 구분이 불가능한 검은색 특수 작전복 스킨슈트가 나타났다.
강대위. 흑표범 1호. 상태 이상 유무. 이상 없습니다. 흑표범 2호. 강은하는 헬멧에 사안식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며 대답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칠흑 같던 시야가 온통 선명한 녹색으로 변했다. 갯바위의 미세한 질감과 멀리 보이는 파도의 포말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 선명했다. 하중사. 흑표범 3호. 넌 6시 방향 남쪽 절벽 위 저격 포인트 둥지로 이동. 우리가 진입할 때까지 감시 및 엄호. 적의 중화기를 최우선 식별한다. 알겠습니다. 둥지에서 뵙겠습니다. 하선우 중사는 낚싯대 가방으로 위장했던 거대한 저격용 라이플 케이스를 등에 메고 소리 없이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원에게 20m 높이의 암벽은 평지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북쪽 해안으로 능선 따라 우회 진입한다.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파도 소리를 이용한다. 파도가 칠 때 이동하고 멈출 때 정지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강은하와 권 상사는 갯바위를 타고 섬의 능선을 향해 움직였다. 낚시꾼의 어설픈 몸짓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바위에 완전히 밀착해 마치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얼마나 올랐을까? 섬 중앙의 능선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강은하가 손짓으로 권 상사를 멈춰 세웠다. 그녀의 후각은 개보다 예민했다. 왜 그러나 1호? 냄새가 납니다. 냄새? 짠내 말고. 아니요. 담배. 그리고 디젤 연료. 그것도 아주 저질 연료 냄새입니다. 바람을 타고 옵니다. 권 상사도 코를 킁킁거렸다. 틀림없었다. 그것도 한두 명의 담배 냄새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능선 정상에 몸을 완전히 낮추고 목표 지점인 북쪽 자갈 해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호흡이 동시에 멎었다. 이런 젠장. 권 상사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해안에는 그들의 예상대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첩보 내용을 훨씬 뛰어넘었다. 어둠 속에서 대여섯 개의 랜턴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작은 갯바위에 정박한 100톤은 넘어 보이는 거대한 중국 어선. 그리고 해안가에는 최소 20명은 넘어 보이는 검은 옷의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다. 명동파의 핵심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낚싯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는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야구방망이나 회칼 수준이 아니었다. 몇몇은 사냥용 엽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심지어 1호 9시 방향. 저거 뭐지? 강은하의 야간 투시경이 확대되었다. 중국 어선으로 이어지는 갑판 입구. 그곳을 지키는 2명의 손에 들린 것. 자동 소총입니다. 강은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저격 포인트를 잡은 하선우 중사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흑표범 3호 둥지 도착. 감시 시작. 맙소사 2호님 1호님. 목표물들 중무장 상태입니다. 반복합니다. 중무장 상태. 엽총 5 권총. 식별 불가. 그리고 9시 방향 갑판 중국제 56식 자동 소총 2정 식별. 이건 미친 짓입니다. 56식이라고? 권 상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구형이지만 AK-47의 중국 복제판. 여전히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지닌 군용 화기였다. 조폭이 자동 소총을? 이건 첩보에 없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상황이 생포 작전에서 생존 전투로 바뀌고 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호님? 강은하가 권 상사를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훈련받지 않은 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처리할 표적이 많다는 뜻이기도 했다.
권 상사는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작전을 중지하고 복귀를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다. 고작 3명. 소음기 단 기관단 총과 저격 소총 한정으로 자동 소총까지 갖춘 20명 이상의 조폭과 그보다 더 위험할지 모를 중국 브로커들을 생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였다. 중국 어선에서 첸 선생을 포함한 몇 사람이 내렸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해안가에 서 있던 덩치 큰 사내 백 사장에게 다가갔다. 개새끼들. 약속한 물건은 어딨어?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강은하와 권 상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권 상사의 눈에 결심이 섰다. 기록되지 않는 작전이라고 하셨지. 권 상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K1호의 장전 손잡이를 소리 없이 당겼다. 찰칵하는 죽음을 예고하는 소리가 났다. 맞습니다. 강은하도 K7 소음기관 단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스카는 가벼운 마찰음. 좋아. 그럼 기록에 남을 만한 짓을 좀 해볼까? 흑표범 3호 브로커 측 감시. 특히 56식 사수들을 주시한다. 흑표범 1호 나와 함께 좌측으로 우회 놈들의 퇴로를 차단한다. 내 신호에 맞춰 섬광탄 투척. 최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핵심 타깃백 사장 첸 선생부터 제압한다. 알겠습니다. 강은하가 몸을 낮추고 바위 능선을 타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사냥감에 대한 흥분 때문이었다. 거래 현장에서는 돈가방과 마약 샘플로 보이는 은박 봉투가 오가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물건 확실하군요. 용의 눈물이 맞습니다. 나머지도 다 내리시죠. 돈은 여기 있습니다. 5천만 위안. 확인해 보시죠. 백 사장이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검은색 대형 더플백의 지퍼를 열었다. 야간 2시경 너머로도 그 안을 가득 채운 붉은색 위안화 돈다발의 윤곽이 보였다. 첸 선생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였다. 잠깐. 첸 선생이 갑자기 손을 들어 거래를 중지시켰다. 왜 그러십니까, 첸 선생? 문제 있습니까? 백 사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 첸 선생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온 자였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 살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은하와 권 상사가 숨어있는 능선 쪽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요? 이 섬엔 우리 말고는 갈매기 새끼 한 마리 없다. 아니, 있어. 저 위. 첸 선생이 품에서 54식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와 동시에 백 사장의 조직원들도 일제히 엽총과 자동 소총을 능선 쪽으로 겨누었다. 해안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은하와 권 상사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발각된 것이다. 완벽한 어둠과 파도 소리를 이용한 침투였지만 상대의 감을 속이지 못했다. 이런 빌어먹을. 권 상사가 이를 갈았다. 이호님. 강은하가 그의 옆에서 속삭였다. 저격수 위치도 발각될 수 있습니다. 놈들이 조명탄이라도 쏘면 끝입니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신호. 권 상사가 짧게 말했다. 3초 뒤. 섬광탄 투척. 흑표범 3호. 조명탄 쏴. 권 상사의 마지막 명령은 적의 조명탄 사용을 막기 위해 하선우 중사에게 조명탄을 쏴서 시야를 확보하라는 뜻이었다. 강은하는 주저없이 허리춤에서 섬광 수류탄 M84 두 발을 뽑아들었다. 안전핀을 뽑는 금소금이 갯바람 소리에 파묻혔다. 하나, 둘, 셋. 강은하가 강철 같은 어깨의 힘으로 섬광탄 두 발을 해안가 한가운데로 힘껏 던졌다.
뭐야? 저거. 수류탄이다. 피해. 쏴. 쏴버려. 백 사장의 고함과 첸 선생의 욕설이 터져나오는 순간. 쾅! 녹색으로 보이던 야간 투시경의 시야가 순식간에 새하얗게 불타올랐다.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광대도의 밤을 집어삼키는 임한 촉광의 섬광이 터졌다. 지금이다. 1호 좌측. 3호 56식 사수 제압. 섬광이 터진 0.1초 후 야간 투시경의 자동 광량 조절 기능이 작동하며 시야가 복구되자마자 권도진 상사의 명령이 이어피스를 찢었다. 탕! 탕! 그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섬 반대편 절벽 둥지에 자리 잡은 하선우 중사의 저격 소총의 메시지 92불을 뿜었다. 700m가 넘는 거리였지만 푸슉 하는 소음기 터지는 소리와 함께 정확히 두 발이 발사됐다. 크억, 억. 중국 어선 갑판에서 56식 자동 소총을 겨누던 두 명의 사수가 동시에 이마와 흉부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놈들이 방아쇠 한 번 당겨보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진입한다. 권도진 상사가 K1를 연사로 설정하고 능선에서 뛰쳐나갔다. 타타탕, 타타탕. 강은하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짐승처럼 몸을 낮추고 바위 사이를 지그재그로 뛰어내려갔다. 그녀의 K7 소음기관단총이 퓨, 퓨, 퓨 하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소리를 내며 섬광탄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조폭들의 무릎과 어깨를 정확히 노렸다. 생포 명령 때문에 급소를 피해야 하는 더러운 싸움이었다. 으악! 팔! 내 팔! 섬광과 폭음에 눈과 귀가 멀고 동료들이 피를 뿌리며 쓰러지자 조폭들은 완벽한 혼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훈련받지 않은 오합지졸이었다. 그들은 총을 어디로 쏴야 할지 몰라 허공에 엽총을 쏘아댔다. 쾅! 쾅! 엽총의 산탄이 밤하늘을 갈랐지만 이미 강은하와 권도진은 그들의 사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백 사장. 이 개새끼들. 이게 무슨 짓이야? 중국 브로커 첸 선생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섬광이 터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바위 뒤에 엄폐했다. 그의 노련한 부하 2명도 즉각 그를 감쌌다. 나도 몰라. 저것들 뭐야? 귀신인가? 명동 백사장은 돈가방을 끌어안은 채 자갈밭에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멍청한 놈들. 엄폐해. 십시 방향 능선. 쏴. 첸 선생이 권총을 쏘며 명령했다. 탕! 탕! 이쪽이다가 이 잡아들아. 권도진 상사가 일부러 자신을 노출하며 K1어로 엄호 사격을 가했다. 퓨, 퓨, 퓨. 그 사이 강은하는 이미 해안가에 진입해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였다. 한 조폭이 멍하니 서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린 순간 강은하의 전투화가 그의 턱을 걷어찼다. 컥. 그가 쓰러지는 동시에 강은하는 다른 조폭의 엽총 총구를 잡아채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1호. 우측. 셋. 권 상사의 경고. 강은하는 몸을 굴렀다. 그녀가 방금 있던 자리에 회칼을 든 조폭 3명이 덮쳤다. 강은하는 구르던 자세 그대로 K7을 버렸다. 총은 이제 거추장스러웠다. 그녀는 허벅지의 홀스터에서 특수 합금 나이프를 뽑아들고 일어섰다. 이 미친년이. 조폭 하나가 칼을 휘둘렀다. 강은하는 그 팔을 잡아당기며 비틀어버렸다. 으악! 팔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나이프 손잡이가 다른 조폭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조폭은 뇌진탕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마지막 한 명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강은하는 바닥에 떨어진 자갈돌을 발로 걷어찼다. 자갈돌이 정확히 그의 뒤통수를 때렸다. 아약! 그가 주춤하는 사이 강은하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불과 10초 만에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무력화되었다. 흑표범 3호 2호님. 70방향 섬광탄 범위에서 벗어난 적 둘, 첸 선생 쪽으로 합류 중. 하선우 중사의 냉정한 보고가 들려왔다. 1호가 맞는다. 강은하는 지체 없이 그쪽으로 달렸다. 첸 선생을 놓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막아. 전연 막아. 첸 선생의 부하 2명이 권총을 쏘며 앞을 가로막았다. 탕! 탕! 총알이 강은하의 헬멧을 스치고 지나갔다.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강은하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즉시 몸을 회전하며 다리를 걸어 한 놈을 넘어뜨렸다. 이익! 남은 한 명이 그녀에게 총구를 겨눈 순간 푸슈! 하선우 중사의 저격이었다. 총알은 첸 선생 부하의 어깨를 정확히 관통했다. 크악! 3호 고마워. 강은하가 일어나 쓰러진 놈의 머리를 전투화로 걷어차 기절시켰다. 이제 남은 적은 명백했다. 바위 뒤에 숨은 첸 선생과 그의 마지막 부하,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벌벌 떨고 있을 백 사장. 그리고 2호님, 11시 방향. 알고 있다. 권도진 상사가 K1호를 난사했다. 엽총으로 무장한 남은 조폭 두엇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쾅! 쾅! 크! 갑자기 권 상사의 신음이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2호님, 괜찮으십니까? 강은하의 심장이 철렁했다. 스쳤다. 젠장, 엽총 산탄이 방탄복 틈새로. 옆구리가 뜨겁군. 계속 진행해 1호. 타깃 제압이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강은하의 눈이 분노로 붉어졌다. 훈련받지 않은 자들의 더러운 공격에 팀장이 부상당했다. 그녀는 망설임을 버렸다. 그녀는 첸 선생이 숨은 바위를 향해 달려갔다. 나와라, 첸. 하. 웃기는군. 고작 여자의 하나라니.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이런 계집애들만 남았나? 첸 선생이 바위 뒤에서 비웃었다. 말이 많군. 강은하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 마지막 섬광탄을 뽑아 바위 너머로 굴려 넣었다. 이런 젠장. 첸 선생이 욕을 하며 몸을 반대편으로 날리는 순간 쾅! 2번째 섬광이 지근거리에서 터졌다. 첸 선생의 마지막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쌌다. 강은하는 그 폭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섬광의 잔상에 눈이 먼 부하의 목을 나이프로 내리쳐 기절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첸 선생과 마주섰다. 첸 선생은 노련했다. 그는 섬광이 터질 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강은하를 향해 권총을 겨눴다. 죽어라. 강은하는 총구보다 빨랐다. 그녀는 첸 선생의 손목을 꺾어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했다. 탕!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강은하는 첸 선생의 팔꿈치 관절을 무릎으로 걷어찼다. 끄아! 그녀는 첸 선생의 팔을 완전히 꺾어 제압하려 했다. 에이! 독한 년! 바로 그때 첸 선생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류탄이었다. 그는 안전핀을 뽑아들고 강은하를 보며 미친놈처럼 웃었다. 하하! 같이 죽자. 이년아! 강은하의 눈이 커졌다. 첸 선생은 수류탄을 든 손을 놓지 않고 자신과 강은하 사이의 좁은 틈에 수류탄을 떨어뜨리려 했다. 이 거리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 1호. 피해. 멀리서 권 상사의 절규가 들려왔다. 안 돼.
백 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해서 더 깊은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갔다. 강은하는 0.1초의 찰나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류탄 안전핀이 뽑히는 팅하는 금속성 마찰음. 시간의 흐름이 고무줄처럼 느려졌다. 강은하의 뇌는 초고속으로 회전했다. 폭발까지 4초. 첸을 밀치고 피한다. 늦는다. 그를 방패 삼는다. 산탄 파편은 막지 못한다. 권 상사님이 위험하다. 그녀의 눈이 첸 선생의 손과 바닥 사이, 그리고 바로 옆에 바다를 훑었다. 결정은 순식간이었다. 같이 가주지. 강은하는 첸 선생의 팔을 꺾는 대신 그를 자신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동시에 첸 선생의 다리 뒤쪽 오금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균형을 잃은 첸 선생이 뒤로 넘어가는 순간 그의 손에서 수류탄이 분리되어 자갈밭을 굴렀다. 강은하는 넘어지는 첸 선생의 가슴팍을 전투화로 밟고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자갈밭을 구르는 수류탄을 축구공처럼 걷어찼다. 제발. 수류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밤바다를 향해 날아갔다. 1초, 2초, 3초. 첨벙. 수류탄이 바다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거의 동시에 쿠우웅. 바닷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수면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며 수십 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치솟았다. 폭발의 충격파가 해안가를 강타했고 빗물처럼 쏟아지는 바닷물과 함께 수십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이 자갈밭으로 떨어졌다. 후. 강은하는 젖은 자갈밭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늦었거나 조금만 빗나갔다면 그녀와 권 상사 그리고 이 섬의 증거물들은 모두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밑에는 첸 선생이 폭발의 충격파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1호. 괜찮나? 1호. 권도진 상사가 옆구리를 움켜쥔 채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그의 작전복 옆구리는 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호님 부상은? 괜찮아. 이 정도는 산탄 몇 개 박힌 것뿐이다. 권 상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의 안색은 창백했다. 흑표범 3호 상황 보고. 둥지 이상 무. 해안가 적대 세력 움직임 없음. 전원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그 폭발은 뭐였습니까? 하선우 중사의 목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다. 첸 선생의 자폭 시도였습니다. 저지했습니다. 강은하가 첸 선생에게 다가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목을 단단히 결박했다. 독한 놈이군. 권 상사가 쓰러진 조폭들 사이를 걸으며 생존자를 확인했다. 대부분 팔다리에 총상을 입거나 기절한 상태였다. 사망자는 하 중사에게 저격당한 56식 사수 2명뿐이었다. 백 사장은 어딨지? 저기 있습니다. 강은하가 바위 틈을 가리켰다. 돈가방을 부적처럼 끌어안은 백 사장이 눈을 꼭 감고 벌벌 떨고 있었다. 나와. 다 끝났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시키는 대로. 시끄럽다. 권 상사가 그를 거칠게 끌어내 결박했다. 이로써 작전의 1단계 타깃 생포는 성공했다. 하지만 강은하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이호님,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냄새? 디젤 연료 냄새. 아까보다 훨씬. 바다 쪽입니다. 권 상사와 강은하가 동시에 북쪽 바다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첸 선생이 타고 온 거대한 중국 어선이 여전히 떠 있었다. 지금까지 그 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선원들이 모두 잠이라도 든 것처럼. 하지만 해안가에서 총성과 수류탄 폭발까지 일어났는데도 조용한 것은
오히려 더 불길한 징조였다. 3호. 저 중국배 내부 상황 보이나? 아니요. 선실 내부는 불이 꺼져 있어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금 뭔가 움직임이. 하선우 중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어선의 뱃머리에서 거대한 불빛이 터져나왔다. 서워. 군용 탐조등 서치라이트이었다. 수백만 촉광의 강력한 빗줄기가 어둠을 찢고 광대도 해안가를 비추기 시작했다. 젠장. 엄폐. 권 상사가 고함을 질렀다. 강은하와 권 상사는 즉시 쓰러진 조폭들과 장비들을 끌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빗줄기가 해안가를 훑었다. 방금 전까지 격전이 벌어졌던 자갈밭, 쓰러진 조폭들,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피. 발각됐다. 강은하가 낮게 은쪼렸다. 젠장, 저 배는 단순한 운송선이 아니었어. 무장한 모선이었던 거야. 권 상사가 이를 갈았다. 첸 선생과 그의 부하들은 선발대에 불과했고 진짜 위협은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우웅. 중국 어선에서 경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탐조등 빗줄기 옆으로 무언가 검고 육중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3호. 저거 식별해. 맙소사. 2호님. 저건 14.5mm 중기관총입니다. 중국제 QJG 모델로 추정됩니다. 중기관총. K1나 K7 같은 기관단총은 물론 하선우 중사의 저격 소총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괴물이었다. 저것이 불을 뿜기 시작하면 이 섬의 갯바위는 가루가 될 터였다. 휴, 휴. 하선우 중사가 침착하게 중기관총 사수를 향해 저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너무 멀었고 사수는 이미 금속 방탄판 뒤에 몸을 숨긴 후였다. 소용없습니다. 장갑이 너무 두껍습니다. 전원 3호 위치로 퇴각한다. 여길 버려. 권 상사가 결단을 내렸다. 포로와 증거물을 버리고 팀원의 생존을 도모해야 했다. 안 됩니다. 강은하가 반대했다. 저들을 버리고 가면 이 작전은 실패입니다. 사령관님께 죽으면 실패조차 기록되지 않아 1호. 움직여. 바로 그때였다. 콱콱콱콱콱콱.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14.5mm의 거대한 철갑탄이 갯바위를 향해 쏟아졌다. 으악. 피해. 총알이 바위에 부딪히며 돌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은하와 권 상사가 숨은 바위가 순식간에 벌집이 되었다. 제기랄. 꼼짝없이 갇혔군. 권 상사가 부상당한 옆구리를 누르며 신음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이호님, 통신장비. 사령부의 긴급 지원 요청을. 안 돼. 이 작전은 없는 작전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요청하는 순간 모든 게. 권 상사의 말이 끊겼다. 탐조등 불빛이 정확히 그들이 숨은 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이런. 강은하의 야간 투시경이 빛에 멀어버렸다. 그녀는 투시경을 벗어던졌다. 중기관총의 총구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맨눈으로도 보였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때 강은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아까 기절시킨 조폭 중 유난히 어려 보이는 한 명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때에 절어 새카맣게 변한 어린아이의 낡은 신발 한 짝이었다. 아마도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던 것이리라. 저런 놈도 돌아갈 가족이 있었던 건가? 그녀가 이곳에서 싸우는 이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이 찰나처럼 스쳤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강은하는 결박해둔 첸 선생을 바라봤다. 놈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하! 꼴 좋군 특수부대 나리들. 이제 곧 너희들은 저놈들 손에 곤죽이 될 거다.
저 배에는 내 부하 30명이 더 타고 있거든. 시끄럽다. 강은하는 결심했다. 그녀는 K치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호님, 저에게 5분만 주십시오. 무슨 1호. 무모한 짓 마라. 저 중기관총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어떻게? 강은하는 대답 대신 자신의 허리에 감겨있던 마지막 장비, 특수 제작된 와이어 로프와 갈고리를 풀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다. 중기관총을 쏘는 배까지의 거리는 약 300m. 3호. 내 신호에 맞춰 저 탐조등을 쏴. 딱 3초만 빛을 꺼줘. 1호. 수영으로 가겠다는 건가? 미쳤어. 저 파도에. 수영이 아닙니다. 강은하가 차가운 밤바다로 한 걸음 내디뎠다. 잠수입니다. 그녀는 수류탄 폭발로 인해 죽은 물고기들이 떠다니는 검은 바다를 노려봤다. 저 바다 밑으로 잠입해 저 괴물을 침묵시켜야 했다. 1호. 안 돼. 명령이다. 권 상사가 외쳤지만 강은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방탄 헬멧과 무거운 조끼를 벗어 던졌다. 최소한의 장비, 나이프 한 쌍과 K7만을 든 채였다. 3호. 지금. 알겠습니다. 탐조등 제압. 푸슈. 하선우 중사의 총알이 탐조등 렌즈를 정확히 강타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세상을 비추던 빛이 사라지고 광대도는 다시 완벽한 어둠에 휩싸였다. 그 어둠 속으로 강은하가 소리 없이 뛰어들었다. 첨벙. 첨벙. 강은하 대위의 몸이 11월의 검은 바다를 찔렀다. 입고 있던 방탄 헬멧과 조끼를 벗어 던졌음에도 K7 기관단총과 최소한의 장비 그리고 작전복이 물을 머금자 순식간에 수십 킬로그램의 쇠사슬처럼 그녀를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크. 입을 다물었지만 순간적인 수압과 충격에 숨이 턱 막혔다. 바닷물은 얼음장 같았다. 피부의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마비되고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1초만 망설여도 저체온증으로 쇼크가 올 수 있는 살인적인 온도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전투 수영법으로 전환, 몸을 비틀어 수면을 향해 차올랐다. 푸아. 간신히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순간 그녀가 방금 뛰어내린 섬광대도의 갯바위를 향해 중국 어선의 중기관총이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다. 콱콱콱콱콱콱. 고막을 찢는 굉음. 14.5mm 철갑탄이 갯바위를 분필처럼 부수며 돌 파편을 쏟아냈다. 1호. 젠장 1호. 이어피스 너머로 권도진 상사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2호님, 1호님 입수 지점 적에게 피격. 하선우 중사의 다급한 보고. 아니. 강은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즉시 물속으로 다시 잠수했다. 총알이 그녀가 있던 수면을 꿰뚫고 지나가며 휙, 휙 하는 기괴한 소리를 냈다. 놈들이 그녀의 입수 지점을 보고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물속을 헤엄쳤다. 목표는 300m 전방의 거대한 중국 어선 모선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폐 속의 산소가 빠르게 고갈되었다. 수면 위는 중기관총이 쏟아내는 죽음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위로 나갈 수 없었다. 버텨야 해. 1분. 아니 30초만 더. 그녀는 수류탄 폭발의 충격으로 기절해 떠다니는 물고기 사체들 사이로 아주 잠시 코만 내밀어 숨을 들이마셨다. 흡. 그리고 다시 잠수. 수면 위는 탐조등 불빛이 미친 듯이 바다를 훑고 있었다. 탐조등. 저 빛을 피해야 해. 그녀는 완전한 잠행으로 전환했다. 수면 2m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에만 의지의 모선을 향해 나아갔다. 짠물이 눈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어둠에 익숙해져야 했다.
디젤 연료 냄새가 점점 더 지독해졌다. 배의 엔진 소리가 물을 통해 진동으로 전해졌다. 우웅. 심장 박동처럼 거대하게 울렸다. 얼마나 헤엄쳤을까.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녀의 손끝에 거대하고 미끄러운 무언가가 닿았다. 선체.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대한 강철벽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배의 흠이 스크루가 만들어내는 물거품 근처라 탐조등의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은 손으로 선체에 붙어있는 따개비들을 붙잡았다. 흑, 후, 2호님, 3호, 1호, 1호, 살아있었나? 권 상사의 목소리가 안도와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모선, 후미, 접근 성공. 지금부터 상부 갑판으로 진입합니다. 미친 짓이야. 당장. 2호님. 강은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중기관총을 멈추지 못하면 어차피 모두 죽습니다. 3호, 내 위치는 이제 감지 불가. 2호님의 어모를 부탁합니다. 5분만 더 버티십시오. 그녀는 통신을 끊고 허리에 감았던 특수 와이어 로프와 갈고리를 풀었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이빨로 매듭을 물어뜯어야 했다. 그녀는 배의 후미를 올려다봤다. 1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수직의 강철벽. 저길 어떻게.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비상용 로프 사다리가 보였다. 아마도 밀수품을 작은 배로 옮겨 실을 때 사용한 듯 갑판에서부터 수면 근처까지 아슬아슬하게 늘어져 있었다. 운이 좋군. 그녀는 K치를 등 뒤로 단단히 결속하고 차가운 로프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살같이 벗겨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고통을 씹어삼키며 강철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바람이 거셌다. 젖은 몸이 밤바람에 노출되자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가 저절로 딱딱딱 부딪혔다. 정신 차려. 강은하.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법과 원칙을 신봉하던 고든 검사였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법의 이름으로 힘있는 자들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법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을 자신이 직접 심판하겠다고.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갑판의 난간이 손에 잡혔다. 후. 그녀는 몸을 반동시켜 소리 없이 갑판 위로 몸을 굴렸다. 차가운 강철 갑판. 비릿한 바다 냄새와는 다른 역겨운 디젤 연기와 중국 향신료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즉시 갑판 위에 거대한 크레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저기 갯바위. 계속 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마. 중국어가 고함 소리로 들려왔다. 그녀의 위치에서 20m 전방. 배의 중앙부 조타실 아래 2층 갑판에 설치된 중기관 총자가 불을 뿜고 있었다. 2명의 사수가 방탄판 뒤에서 미친 듯이 총알을 퍼붓고 있었다. 그녀는 K7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바닷물에 잠겼지만 707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된 화기였다. 방수 처리는 완벽했다. 저 둘을 제거한다. 그녀가 크레인 뒤에서 몸을 막 내밀려던 순간이었다. 이봐, 담배 하나 줘. 아, 추워 죽겠네. 저 섬 새끼들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불과 5m 옆. 화물 컨테이너 뒤에서 2명의 선원이 걸어 나왔다. 56식 자동 소총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강은하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크레인 기둥에 완전히 밀착했다. 2 선원은 중기관총 소리 때문에 그녀의 인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그녀가 숨은 곳으로 다가왔다. 3초. 한 놈이 고개를 돌리려 했다.
강은하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뭐? 그녀는 한 놈의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그의 목 측면 경동맥을 나이프로 그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남자가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다른 한 놈이 놀라 총을 돌리려 했지만 강은하는 이미 그의 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남은 놈의 총구를 위로 쳐올렸다. 탕!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이 인연. 강은하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커! 남자가 숨을 멈춘 사이 그녀는 몸을 회전하며 그의 관자놀이를 나이프 손잡이로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했다. 하지만 총성이 울렸다. 방금 총성. 어디야? 후미 갑판. 누가 있다? 중기관총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갑판 위의 모든 탐조등이 일제히 그녀가 있는 후미 쪽을 비추기 시작했다. 젠장. 그녀는 컨테이너와 크레인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날렸다. 수십 발의 총알이 그녀가 방금 있던 자리에 쏟아졌다. 찾았다. 저기 있다. 쓰아.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1호. 무슨 일이야? 총성이. 이어피스에서 권도진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각됐습니다. 강은하가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긴 채 쏟아지는 총알을 피하며 짧게 답했다. 56식 자동 소총의 총알이 컨테이너 철판을 탕 두들겼다. 최소 10명. 아니 15명 이상이 이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당장 빠져나와. 바다로 뛰어들어. 불가능합니다. 퇴로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강은하의 눈이 20m 전방의 중기관총좌를 향했다. 총격을 멈춘 중기관총 사수들이 방탄판 너머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걸 멈추기 전엔 제가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 벌집이 될 겁니다. 그녀는 K7의 탄창을 확인했다. 예비 탄창은 바다에 들어오기 전 무게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버렸다. 남은 것은 지금 장전된 30발과 예비 1개뿐. 3호. 중기관총 사수 저격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1호. 방탄판이 너무 두껍습니다. 놈들이 지금은 1호님께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섬을 향해 쏠지 모릅니다. 하선우 중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초조함이 묻어났다. 알겠습니다. 강은하는 심호흡을 했다. K7을 고쳐 잡았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 놈들을 유인해야 한다. 그녀는 컨테이너 옆에 쌓여있던 생선을 옮기는 데 쓰는 플라스틱 상자 더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소화전. 3초. 3초의 혼란이면 충분해. 그녀는 K7을 짧게 연사했다. 퓨. 총알이 소화전의 밸브를 정확히 맞췄다. 펑! 낡은 밸브가 터지며 엄청난 수압의 바닷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뭐야? 물이. 으악! 갑판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에 앞서 오던 놈들의 시야가 가려졌다. 지금이다. 강은하는 물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저기 있다. 놈들이 당황하며 물보라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강은하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물보라를 방패 삼아 갑판 반대편의 계단, 즉 중기관총좌가 있는 2층 갑판으로 향하는 통로로 질주했다. 2층으로 간다. 막아. 계단을 지키던 2명의 보초가 그녀를 발견하고 총을 겨눴다. 퓨. 강은하가 한 명의 무릎을 쐈다. 크악. 퓨. 다른 한 명의 어깨를 맞췄다. 생포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급소를 피하고 있었다. 707의 훈련은 살인이 아닌 제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2년, 그녀는 쓰러진 놈들의 총을 걷어차고 계단을 뛰어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중기관총좌의 바로 뒤편에 도달했다. 뒤다. 뒤. 중기관총 사수 2명이 그제야 그녀를 발견하고 경악하며 권총을 뽑아들었다. 강은하는 K치를 버렸다. 이 거리에서는 총보다 나이프가 빨랐다. 칵! 그녀는 한 놈의 권총을 든 손목을 그대로 그어버렸다. 으악! 내 손! 다른 한 놈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강은하는 몸을 낮춰 그의 복부를 강타한 뒤 팔을 꺾어 제압했다. 컥! 그녀는 남자의 목에 나이프를 겨눴다. 쏴! 쏴! 전연을 쏴! 계단 아래에서 10여 명의 적들이 총구를 겨눴지만 강은하가 그들의 동료를 인질로 잡고 있자 함부로 쏘지 못했다. 하! 하! 강은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다.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모두 총 버려. 그녀가 인질의 목에 나이프를 더 깊게 박으며 말했다.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뜻은 통했다. 미친. 쏴. 쏴버려. 저놈 하나 죽는 게 대수야. 선원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고함을 질렀다. 젠장. 통하지 않나. 그 순간 강은하는 결심했다. 그녀는 인질을 앞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악! 총알이 인질의 몸을 꿰뚫는 순간 강은하는 중기관총의 방탄판 뒤로 몸을 날렸다. 타타타타타! 총알이 방탄판을 때렸다. 멍청한 놈들. 강은하는 방탄판 뒤에서 죽은 사수의 몸을 뒤졌다. 그리고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핀이 뽑힌 수류탄. 아마도 최후의 발악을 위해 준비했던 모양이다. 사수는 이미 죽었고 그의 손아귀 힘이 풀리면서 안전 손잡이가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강은하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녀는 수류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단 아래 놈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향해 힘껏 던졌다. 수류탄이다. 피해. 놈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는 순간 쾅! 강철 갑판 위에서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몇몇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갑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크! 강은하도 폭발의 충격파에 휩쓸려 방탄판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정신 차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하고 육중한 중기관총의 손잡이를 잡았다. 1호. 방금 그 폭발은 상황. 종료. 강은하가 중기관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철컥하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금부터 청소 시작합니다. 그녀는 중기관총의 총구를 방금 전까지 그녀를 향해 총을 쏘던 놈들, 그리고 갑판 위로 쏟아져 나오려는 선원들을 향해 돌렸다. 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무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직접 한번 들어봐라.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눌렀다. 콱콱콱콱콱콱콱콱. 강은하가 움켜쥔 중기관총이 포효했다. 14.5mm의 거대한 탄환이 불줄기를 뿜으며 갑판 위에 엉거주춤 서 있던 중국 선원들을 향해 쏟아졌다. 크악! 나 다리! 내 다리! 엄폐해! 엄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 사냥꾼이었던 그들은 이제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력한 사냥감이 되었다. 철갑탄은 컨테이너와 크레인 기둥을 종이장처럼 꿰뚫었고 그 뒤에 숨어있던 선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게 무슨...
가판 아래 선실에서 뛰쳐나오려던 놈들은 공포에 질려 다시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1호. 맙소사 1호. 이어피스 너머로 하선우 중사의 경악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둥지에서 저격 스코프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한 명의 여군이 거대한 중화기를 탈취해 적의 함선을 유린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호님. 강은하가 총성을 멈추고 탄띠를 확인하며 외쳤다. 이호님 상태는, 부상은 아직 붙어 있다. 권도진 상사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1호.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지만 넌 지금 적진 한가운데야. 급에 당장 빠져나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강은하의 눈이 조타실, 즉 배의 머리를 향했다. 놈들이 이 배를 몰고 도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중기관총의 손잡이를 잡았다. 총구를 조타실로 향했다. 안 돼. 전연이 함교를 노린다. 막아. 당장 막아. 살아남은 몇몇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향해 사격했지만 방탄판에 막혀 땡 하는 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이거나 먹어라. 강은하가 방아쇠를 당겼다. 콱콱콱콱. 중기관 총탄이 조타실의 강화 유리를 박살내고 안의 모든 항해 장비와 통신 장비를 가루로 만들었다. 끼익. 조타 기능을 상실한 배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배가 기운다. 탈출해. 탈출해야 해. 선원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구명보트가 있는 반대편 갑판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후. 강은하는 중기관총에서 손을 뗐다. 이제 이 배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나 마찬가지였다. 임무 완료. 이호님, 지금 복귀합니다. 그녀는 중기관 총좌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자신이 올라왔던 후미 갑판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그녀가 후미 갑판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조타실 옆 비상 통로에서 거구의 사내가 뛰쳐나왔다. 그는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아마도 이 배의 선장 혹은 그에 준하는 인물인 듯 했다. 그의 손에는 아까 강은하가 버렸던 K7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이 더러운 년. 그는 강은하를 향해 K7을 난사했다. 퓨, 퓨, 퓨. 소음기가 달린 총알이 강은하의 어깨와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크. 강은하가 비명을 지르며 갑판 위로 쓰러졌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K7의 9mm 탄환은 56식의 탄환보다 작았지만 특수부 대용으로 제작된 살점을 찢는 탄환이었다. 하. 다리에서 피가 솟구쳤다. 움직일 수 없었다. 거구의 사내가 피를 흘리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K7의 총구를 그녀의 머리에 겨눴다. 감히 내 배를, 내 형제들을. 그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전혀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부르르르릉. 낡았지만 힘있는 디젤 엔진 소리. 뭐야? 거구의 사내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아까 그들을 광대도에 내려주었던 낡은 어선, 서해오가 전조등을 환하게 켜고 이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저건? 서해호의 스피커에서 늙은 선장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 썩을 놈의 중국 오랑캐 새끼들아. 여가 느그 안방이여. 어디서 감히 총질이여, 총질이? 선장은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저 영감탱이가. 거구의 사내가 당황하여 어선 쪽으로 총을 돌렸다. 안 돼. 강은하가 소리쳤다. 타타탕.
총알이 어선의 조타실 유리를 때렸다. 하지만 어선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다. 이호님, 하선우 중사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저건 아까 그 어선입니다. 맙소사 선장님이. 권도진 상사도 이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선장님, 안 됩니다. 에라이, 퇴. 다 같이 죽자, 이 개새끼들아. 늙은 선장은 조타실 유리가 깨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해호를 거대한 중국 어선의 옆구리를 향해 그대로 들이받았다. 쿠우우우웅.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굉음. 10톤급 어선이 100톤급 어선에 부딪힌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그 충격은 배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으악! 갑판 위의 모든 것이 균형을 잃었다. 강은하를 겨누던 거구의 사내도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강은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부상당한 다리의 고통을 이빨로 씹어 삼키며 쓰러진 사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K치를 빼앗아 총신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퍽! 사내가 완전히 기절했다. 강은하는 피를 흘리는 다리를 절뚝이며 난간으로 기어갔다. 서해호는 중국 어선에 부딪힌 충격으로 뱃머리가 박살나고 있었지만 선장은 배를 빼지 않고 오히려 엔진 출력을 높여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다. 선장님, 선장님, 정신 차리세요. 강은하가 난간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선장이 깨진 조타실 창문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이 아가씨가 아까 그 낚시꾼이구만. 그가 허허 웃었다. 얼른 타쇼. 입에 곧 가라앉겠어. 서해호가 아니라 중기관총과 수류탄 폭발, 그리고 충돌로 인해 균형을 잃은 중국 어선이 가라앉고 있었다. 선장님 먼저. 시끄럽소. 내가 이 배에서 아가씨 하나 못 구할 것 같아? 내가 이 바다에서 40년을 넘게. 크. 선장이 피를 토했다. 선장님, 얼른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강은하는 망설였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기울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K치를 다시 등 뒤에 메고 난간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6, 7미터 아래 흔들리는 서해호의 갑판을 향해 몸을 던졌다. 쿵! 강은하의 몸이 서해호의 좁은 갑판 위로 떨어졌다. 6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부상당한 다리로 착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충격을 흡수하며 굴렀지만 총상을 입은 어깨와 허벅지에서 비명 같은 통증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다. 전신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총을 든 중국인 선장의 시신이 가라앉는 중국 어선 갑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선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피를 흘리는 다리를 끌며 조타실로 기어갔다.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조타실 안 늙은 선장, 박만철은 피투성이가 된 채 조타키를 붙잡고 쓰러져 있었다. 아까 중국인 선장이 쏜 K7의 총알이 그의 왼쪽 가슴을 관통한 것이 분명했다. 붉은 피가 그의 낡은 작업복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선장님, 정신 차리세요. 강은하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쿨럭. 박 선장이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해냈다. 그는 간신히 눈을 떠 피와 땀, 바닷물로 범벅이 된 강은하를 바라봤다. 이 아가씨, 무사했구만. 다행히. 쿨럭. 말하지 마세요. 지혈해야 합니다. 강은하는 자신의 작전복 소매를 찢어 그의 상처를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총알이 관통한 상처는 내출혈이 심각해 밖에서 누르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었다.
소용 없어 아가씨. 박 선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은하의 손을 힘없이 밀어냈다. 나는 틀렸어. 내는 압니다.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소. 그의 눈이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위험한 걸 알면서 왜? 강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마누라가 그러더구만. 오늘 조업 나가면 조기 만선으로 잡아오라고. 그는 피식 힘없는 웃음을 지었다. 조기 대신 웬 중국 놈들 배를 잡았네 그려. 쿨럭. 선장님. 그라고. 아가씨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험한 바다에서 죽게 놔둘 순 없잖소. 나 같은 늙은이야. 먼저 가도 괜찮지만 그의 손이 조타실 한편에 붙어있던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을 향했다. 젊은 시절의 그와 환하게 웃는 아내의 사진이었다. 우리 영감 기다릴 텐데. 불쌍해서 어쩌나. 그의 손이 툭 하고 갑판으로 떨어졌다. 선장님, 선장님. 강은하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박만철 선장. 비응항의 늙은 어부. 그는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이름 모를 젊은 군인을 구하고 영웅처럼 눈을 감았다. 강은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책이 뒤엉켜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였다. 끼기기기. 쿵. 서해오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강은하가 정신을 차리고 밖을 살폈다. 가라앉던 거대한 중국 어선이 완전히 균형을 잃고 서해오 쪽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안 돼. 중국 어선의 거대한 돛대와 크레인이 서해호의 갑판을 덮치려 했다. 젠장. 강은하는 박 선장의 시신을 끌어안고 조타실 밖으로 몸을 날렸다. 쿠우우우웅. 지축을 울리는 굉음. 강철이 찢어지고 나무가 박살나는 소리. 중국 어선의 마스트가 서해호의 조타실을 그대로 덮쳐 배의 절반을 박살 내버렸다. 강은하는 갑판 끝으로 굴러떨어져 간신히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면했다. 하지만 그녀가 타고 있는 서해호 역시 충돌의 여파와 거대 함선의 무게에 짓눌려 빠른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 배도 가라앉고 있었다. 이호님, 3호, 응답하라. 그녀가 절박하게 이어피스를 향해 외쳤다. 치익, 1호. 방금 그 굉음은. 권도진 상사의 목소리가 잡음 속에 겨우 들려왔다. 서해호가 침몰 중입니다. 중국 배가 덮쳤습니다. 이호님 상태는? 나도 좋지 않아. 3호가 부축하고 있다. 1호 너는? 부상. 어깨와 다리 총상. 그리고 선장님은 전사하셨습니다. 뭐라고? 권 상사의 목소리가 침묵했다. 1호 지금 당장 섬으로 복귀해. 어떻게든 헤엄쳐서. 안 됩니다. 이대로는. 강은하의 눈에 박살난 조타실 잔해 속에 끼어있던 작은 물체가 들어왔다. 비상용 구명 뗏목 나이프 레프트이었다. 자동 팽창식이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은 듯 했다. 저거다. 그녀는 다리를 끌며 기어가 뗏목을 묶고 있던 로프를 나이프로 끊었다. 그리고 수동 팽창용 고리를 잡아당겼다. 치익. 가스가 주입되는 소리와 함께 주황색 뗏목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3, 4인용의 작은 뗏목이었다. 그녀는 다시 박 선장의 시신으로 기어갔다. 선장님, 편히 가시진 못하겠지만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분께 당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제가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박 선장의 시신을 뗏목 위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도 뗏목에 올라탔다. 서해호는 이미 갑판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부서진 배의 파편 중에서 노로 쓸만한 판자를 집어들었다. 이호님 3호. 지금 섬으로 복귀합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성 안쪽 팔로 필사적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다. 300m. 평소 같으면 금방의 거리였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수천 킬로미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라앉는 중국 어선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 역시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이쪽을 발견했다. 전연이다. 전연이 배를 가라앉혔어. 잡아. 전연을 죽여. 4, 5대의 구명보트가 노를 저어 강은하의 뗏목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젠장. 강은하는 K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바닷물과 피로 범벅이 된 총은 철컥하는 소리만 낼 뿐 격발되지 않았다. 휴. 그때 섬 쪽에서 조용한 총성이 울렸다. 강은하를 쫓던 보트 중 하나의 고무 튜브가 터지며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다. 으악! 물이 샌다. 하선우 중사의 어모 사격이었다. 3호. 고맙다. 1호님. 어서. 놈들이 섬으로 상륙하기 전에. 강은하는 다시 노를 저었다. 상처의 고통이 온몸을 마비시켰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해야 한다. 그녀는 박 선장의 시신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 없다. 커헉. 허. 강은하의 뗏목이 마침내 광대도 북쪽의 자갈 해안에 닿았다. 그녀는 뗏목에서 굴러떨어지다시피 해안으로 기어나왔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시작되고 있었다. 1호님. 1호. 하선우 중사가 절벽 아래로 달려내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3호. 2호님은 이쪽입니다. 하 중사가 그녀를 이끌고 갯바위 뒤 조금 전까지 격전이 벌어졌던 엄폐 지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도진 상사가 바위에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를 막고 있던 압박 붕대는 이미 피로 흥건했다. 2호님. 1호. 무사했군. 권 상사가 간신히 눈을 뜨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꼬리. 말이 아니구만 둘 다. 팀장님. 나는 괜찮아. 엽총 산탄이 폐 근처에 박힌 것 같. 쿨럭. 뿐이야. 그의 상태는 강은하보다 훨씬 심각했다. 복부에 총을 맞은 박 선장과 마찬가지로 내부 장기 손상이 의심되었다. 3호 의료 키트. 이미 다 썼습니다. 지혈제도 모르핀도 바닥났습니다. 하 중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강은하는 자신이 가져온 K치를 바닥에 내던졌다. 완전한 고철 덩어리였다. 그녀의 무기는 이제 허벅지에 찬 나이프 한 쌍뿐이었다. 젠장. 그때 그들의 뒤편에 묶여있던 포로들 쪽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하. 꼴 좋군.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나리들. 꼴이 이게 뭐야? 곧 내 부하들이 올 거다.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는 거야. 첸 선생이었다. 그는 아까의 폭발과 혼란 속에서도 용케 살아남아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백 사장은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닥쳐. 강은하가 그에게 나이프를 겨눴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3호. 적들 상황은
하선우 중사가 저격 스코프로 바다를 살폈다. 최악입니다. 아까 제가 튜브를 터뜨린 보트를 제외하고 네 척이 더 옵니다. 생존자 최소 15명. 그들 손에 자동 소총은 보이지 않지만 권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15명. 흑표범 팀은 이제 저격수 1명 하선우, 심각한 부상자 둘강은하, 권도진이 전부였다. 방어선을 구축한다. 권 상사가 피를 쏟아내면서도 명령을 내렸다. 3호, 넌 저 앞쪽 갯바위, 독수리 바위에 자리 잡아. 놈들이 해안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탄환 아껴라. 알겠습니다. 1호, 넌 내 옆에 있어. 포로들을 감시하고 놈들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올 경우 최후의 저지선이다. 2호님 무리입니다. 제가 전방에 명령이다가 1호. 권 상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넌 지금 서 있기도 힘든 상태야. 내 임무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상황을 보고하는 거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하선우 중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격 소총을 들고 독수리 바위로 향했다. 해안가에는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첨벙하는 노 젓는 소리와 놈들의 거친 욕설 소리만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강은하는 권 상사 옆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찢어진 작전복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다시 동여맸다. 고통이 뇌를 태우는 것 같았다. 1호. 권 상사가 속삭였다. 저기, 뗏목에 박 선장님입니다. 그렇군. 용감한 분이셨지. 민간인을 끌어들여서 미안하게 됐다. 저희 때문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때문입니다. 강은하의 눈이 첸 선생을 향했다. 첸 선생은 여전히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 중사의 저격 소총이 불을 뿜었다. 푸슈. 으악. 가장 앞서 오던 보트의 선두에 있던 놈이 이마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쓰아. 저격수다. 저 바위 뒤에 있다. 놈들이 권총을 꺼내 독수리 바위를 향해 마구잡이로 쏘아댔다. 푸슈. 크억. 하 중사의 두 번째 저격. 하지만 놈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죽기 살기로 노를 저어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묻히다. 상륙했다. 흩어져. 저격수를 잡아. 10명이 넘는 놈들이 자갈밭을 밟았다. 그들은 세 방향으로 흩어져 하 중사의 저격 위치와 강은하, 권 상사가 있는 본진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푸슈. 하 중사가 침착하게 2명을 더 쓰러뜨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젠장. 수가 너무 많습니다. 2호님, 1호님. 5명. 5명이 그쪽으로 갑니다. 1호. 준비해. 권 상사가 K1호의 안전장치를 풀며 말했다. 강은하도 나이프를 양손에 고쳐 쥐었다. 와. 5명의 중국 선원이 눈에 핏발이 선 채 칼과 쇠 파이프를 들고 갯바위 뒤로 덮쳤다. 타타탕. 권 상사가 K1호를 연사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그의 사격은 정확도가 떨어졌고 한 놈의 어깨를 맞추는데 그쳤다. 크악. 저놈. 총알 다 떨어졌다. 권 상사가 탄창을 갈아 끼우려 했지만 피 묻은 손이 미끄러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놈들이 달려들었다. 이 개새끼들이. 그 순간 강은하가 그들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죽음을 앞둔 표범처럼 번뜩였다. 칵. 선두의 놈이 휘두른 쇠 파이프를 그녀는 팔로 막아냈다. 우두둑 팔뼈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다른 손의 나이프로 놈의 목을 그어버렸다. 컥. 이 미친년.
다른 두 놈이 동시에 그녀를 찔렀다. 강은하는 몸을 날려 피했지만 한 놈의 칼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쳤다. 크!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뒤에서 권 상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두 놈이 쓰러졌다. 이제 남은 놈은 하나.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푸슈! 하 중사의 마지막 총알이 그의 등을 꿰뚫었다. 하! 하! 강은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자갈밭에 쓰러졌다. 권 상사도 총을 떨어뜨리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 중사는 독수리 바위에서 다른 놈들과 교전 중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하하! 잘들 논다 병신들. 묶여있던 첸 선생이 어느새 결박을 풀고 일어서 있었다. 아까의 혼란 중에 백 사장이 공포에 질려 떨어뜨린 회칼 조각으로 몰래 로프를 끄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하중사가 백업용으로 숨겨두었던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년아. 첸 선생이 강은하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강은하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죽어라.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안 돼. 의식을 잃었던 권도진 상사가 마지막 남은 초인적인 힘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첸 선생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 이계자식이. 탕! 총알이 빗나가 강은하의 뺨 옆 자갈을 때렸다. 이로. 살아. 살아라. 에이. 첸 선생이 분노하여 총구를 권 상사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권도진 상사의 몸이 크게 두 번 튕기고 그대로 축 늘어졌다. 이호님? 이호님! 강은하의 절규가 광대도에 울려 퍼졌다. 시끄럽다. 너도. 으악! 첸 선생이 강은하에게 총을 겨누려던 찰나 그의 등이 무언가에 꿰뚫렸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하선우 중사가 총알이 다 떨어진 저격 소총 대신 부러진 낚싯대를 창처럼 고쳐쥐고 서 있었다. 그는 마지막 교전에서 팔에 총을 맞았지만 이쪽의 총성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자식. 첸 선생이 쓰러졌다. 해안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짐승들의 싸움이 끝난 것처럼 처절하고 공허한 침묵이었다. 강은하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권도진 상사에게 기어갔다. 이호님. 이호님, 눈 떠보세요. 이호님. 그녀가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충직한 팀장, 산처럼 든든했던 흑표범 이호는 그녀를 구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강은하는 눈물을 흘릴 힘도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권 상사의 손을 붙잡고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봤다. 어느새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5시. 약속된 철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핏빛 여명이 광대도의 자갈 해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사투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안가에는 중국 선원들과 조폭들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와 널브러져 있었고 갯바위는 피와 화약 냄새로 진동했다. 강은하는 전사한 권도진 상사의 군번줄을 그의 목에서 조심스럽게 걷어들였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더욱 시리게 했다. 일호님. 팔에 총상을 입은 하선우 중사가 그녀의 곁에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도 깊은 슬픔과 탈진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저격 소총을 지팡이 삼아 겨우 서 있었다. 3호. 생존자는 저희 둘. 그리고 저기. 하 중사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명동 백사장이 두 손을 머리 뒤로 한 채 바위에 기대어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지옥도를 목격하고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듯 보였다.
철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 중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선장님의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우릴 데리러 올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적인 선언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영토 안의 무인도에 고립되었다. 2명의 전사자, 1명의 포로, 그리고 2명의 중상자. 강은하는 자신의 허벅지 상처를 내려다봤다. 피는 어느 정도 멎었지만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 중사의 팔도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아니, 강은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전사한권 상사의 K1A 기관단총을 집어들었다. 우리는 군인이다. 그리고 흑표범이다.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뗏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위에 고이 누워있는 박만철 선장의 시신을 바라봤다. 이분의 죽음과 이호님의 희생을 개죽음으로 만들 순 없어. 3호. 저 중국 배에서 떠내려온 비상무전기. 그걸 가져와. 아까 해안으로 밀려온 중국 선원들의 시신 중 하나에 방수 처리된 비상무전기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1호님, 사령부에 연락하면 알아. 강은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 작전은 없는 작전이다. 우리가 연락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린 존재하지 않았던 병사들이 되겠지. 그럼 어째서 살아야 하니까? 강은하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군용 암호 주파수가 아닌 해경이 사용하는 공용 비상 주파수로 채널을 돌렸다. 치익,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 치익. 여기는 광대도. 광대도 인근 해상이다. 민간 어선 서해호 침몰. 선원 구조 요청.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조난당한 민간인인 척했다. 광대도? 거기서 무슨? 치익. 신원 확인. 신호가 약하다. 구조 바란다. 좌표. 옥도면 광대도. 그녀는 무전기를 꺼버렸다. 1호님, 해경이 오면 저 포로들은, 저 증거들은? 하 중사가 망연자실하게 물었다. 어쩔 수 없어. 우린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2 사람은 말없이 해안가에 주저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은하의 의식이 과다출혈로 인해 희미해지기 시작할 무렵. 두두두두두.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헬기? 하 중사가 놀라 하늘을 바라봤다. 해경 헬기치고는 너무 빠르고 너무 낮게 날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해경의 흰색, 파란색 헬기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아무런 표식도 없는 군용 특수작전 헬기 블랙호크였다. 헬기가 광대도 상공에 도착하자 마비자 굉음과 함께 해안가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쳤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은 10여 명의 대원들이 순식간에 해안가로 레펠 강하했다. 그들은 흑표범 팀과는 또 다른 더 어둡고 냉혹한 기운을 풍기는 자들이었다. 그들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강은하와 하선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헬멧 바이저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다. 흑표범 1호, 흑표범 3호. 확인. 그는 강은하의 상태를 훑어보더니 재빨리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그녀의 다리에 지혈주사를 놓았다. 당신들은 정보사령부 그림자팀인가? 권 상사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던 모든 작전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극비부대였다. 흑표범 2호는 전사했다. 강은하가 권 상사의 군번줄을 내밀었다. 지휘관은 군번줄을 받아들고 잠시 묵념했다. 포로는? 저기, 백 사장. 첸 선생은 사살됐다.
확인했다. 부상자 지금 즉시 이송한다. 그림자 팀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권도진 상사의 시신을 정중하게 수습하고 하선우 중사와 강은하를 헬기에 태울 들것으로 옮겼다. 백 사장도 거칠게 끌려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고 있었다. 마치 이 섬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강은하가 들것에 실려 헬기에 오르려던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깨닫고 외쳤다. 잠깐, 잠깐, 한 분이 더 계신다. 무슨 소리지, 1호? 민간인, 박만철 선장님, 저기 뗏목에. 강은하가 뗏목을 가리켰다. 그림자 팀 지휘관이 그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 작전에서 민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1호. 조난당한 어부는 없었다. 무슨 소리야? 저분은 우릴 구하려다. 저 중국 놈들 배에 그 중국 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휘관이 손짓하자 다른 대원 하나가 중국 어선 잔해와 뗏목을 향해 소형 폭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안 돼. 강은하가 들것에서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안 돼. 그분의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단 말이다. 그분의 이름은 박만철. 비응항에서. 그만. 지휘관이 강은하의 어깨를 억세게 눌렀다. 강대위. 정신 차려. 자네는 흑표범이다. 없는 작전을 수행하는 그림자다. 그림자에게는 감정도 이름도 그리고 증인도 허용되지 않아. 그분은 증인이 아니야. 영웅이라고. 강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밤새 흘린 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었다. 지휘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그는 헬멧의 통신기를 향해 낮게 말했다. 폭파 2분 보류. 시신 수습한다. 대원 하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즉시 뗏목으로 달려가 박 선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고맙다. 강은하가 힘없이 속삭였다.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다가 1호. 자네는 나에게 빚을 졌다. 지휘관은 차갑게 말했지만 강은하는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같은 그림자로서의 일말의 온정이 남아있음을. 강은하와 하선우 그리고 2명의 전사자를 태운 헬기가 이륙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광대도를 바라봤다. 헬기가 섬을 벗어나자마자 그림자 팀이 설치한 폭탄이 터졌다. 쿠우웅. 중국 어선의 잔해와 뗏목 그리고 해안가의 모든 전투 흔적이 거대한 화염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어젯밤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은하는 권 상사의 군번줄과 박 선장의 시신이 담긴 수습백을 번갈아 바라봤다. 여명은 찬란했지만 그들의 승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슬펐다.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었다. 의식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함께 돌아왔다. 강은하가 눈을 뜬 곳은 창문 하나 없는 새하얀 방이었다. 군산 앞바다의 비릿한 갯바람 냄새도 피와 화약 냄새도 사라진 비현실적으로 깨끗한 공간. 국군 수도병원 지하 혹은 정보사령부 소속의 비밀 의료시설일 것이다. 어깨와 허벅지의 총상은 이미 수술이 끝난 듯 붕대 아래로 욱신거리는 통증만 느껴졌다. 일어났나 1호. 침대 옆 의자에 하선우 중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팔은 깁스를 한 채 어깨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강은하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아주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3호. 얼마나 지났지? 이틀. 꼬박 이틀을 잤습니다. 2호님은? 강은하의 목소리가 잠겼다. 하선우 중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철컥. 방문이 열리고 흑표범 팀의 사령관과 광대도에서 그들을 수거했던 그림자 팀의 지휘관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강대위, 하중사. 우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사령관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자네들도 알다시피 이번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전공도 희생도 없다. 냉혹한 현실이었다. 권도진 상사는 사령관이 잠시 눈을 감았다.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 처리된다. 유가족에게는 그렇게 전달될 것이다. 강은하의 주먹이 하얀 시트 안에서 떨렸다. 불의의 사고라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다 간 영웅의 마지막이 사고라니. 명동 백사장은 그림자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옆에 서 있던 그림자팀 지휘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다. 그가 가진 모든 정보는 국가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겠지. 중국 어선은 완전 침몰. 생존자 없음. 중국 측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실종으로 통보될 거다. 광대도에서 일어난 모든 흔적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웠다. 강은하는 그를 노려봤다. 박만철 선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그림자팀 지휘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자네의 월권행위 덕분에 시신은 수습했다. 강대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재가가 없었다면 자네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사령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만철 선장. 그는 공식적으로 조난 어선 구조 중 실종 처리되었네. 며칠 뒤 해경이 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기상 악화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네. 그분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것이고 유가족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걸세. 강은하는 눈을 감았다. 돈, 보상, 국가유공자. 그런 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들을 구한 늙은 어부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대가란 말인가. 자네들의 공은 잊히지 않을 걸세. 사령관이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다. 비록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와 이 대한민국은 알고 있을 테니. 푹 쉬게. 두 지휘관이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까? 하선우 중사가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되지도 못할 죽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강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법의 무력함을 경멸했다. 그래서 법이 닿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더 큰 허무와 또 다른 무고한 이의 희생이었다. 아니, 강은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수술 부위가 터질 듯한 고통을 뿜어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아니, 사모. 우린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일주일 뒤, 경기도 이천의 국군 특수전 사령부 내 검은 베레 전사자들을 기리는 위령탑 앞. 권도진 상사의 유골함이 안치되는 날이었다. 공식적인 장례식은 이미 사고로 치러진 후였다. 이곳은 오직 흑표범 팀의 동료들만이 그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비밀스러운 추모식이었다. 강은하와 하선우는 휠체어와 깁스에 의지한 채 검은 정복을 입고 그곳에 섰다. 맹세합니다, 이호님. 강은하가 위령탑에 새겨진 권도진 이름 석자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이 땅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선우 중사도 부상당하지 않은 왼손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편히 쉬십시오, 팀장님.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다.
두 사람의 조용한 격례 위로 훈련을 마친 후배 특전사들의 함성이 멀리서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강은하는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군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이 아니었다. 그녀는 KTX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군산 비흥항에 도착했다. 주말의 항구는 여전히 활기찼다. 낚시꾼들의 호객 소리, 횟집 수조에서 퍼덕이는 물고기들, 비릿한 갯내음. 광대도로 떠나던 그날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강은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냄새가 역겹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삶의 냄새였다. 권도진 상사와 박만철 선장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평범하고도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다리를 절뚝이며 수소문 끝에 항구 구석에 있는 작은 선구점 겸 횟집으로 향했다. 서해호라는 이름은 간판에서 지워지고 있었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님 몇몇이 회에 소주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주방 입구에서 낯익은 흑백 사진 속의 그 여인, 박만철 선장의 아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저기, 강은하가 목소리를 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팬 주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눈. 무슨 일이슈? 회 드시러 오셨소? 아닙니다. 저는 혹시 박만철 선장님 댁이 맞으신지. 그녀의 말에 아내의 손질하던 손이 멈췄다. 우리 영감은 바다에 나가서 아직 안 왔소. 해경들이 곧 찾을 거라고 했는데.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다. 강은하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선장님 배를 탔던 낚시꾼입니다. 낚시꾼? 아내의 눈이 커졌다. 그날 풍랑이 심해서 저희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선장님은 저희를 구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러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강은하는 준비해온 거짓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양반 그럴 줄 알았지 똥고집지 몸은 생각 안 하고 꼭. 아내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강은하는 주머니에서 작은 방수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림자 팀 지휘관이 몰래 챙겨주었던 박 선장의 조타실에 붙어있던 빛바랜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바닷물에 젖어 얼룩졌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는 선명했다. 이것 선장님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 웬수야. 나 버리고 혼자 어딜 갔어? 조기 만선으로 잡아온다더니 강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곁에서 함께 울었다. 한참을 울던 아내가 퉁퉁 부은 눈으로 강은하를 바라봤다. 아가씨, 예. 우리 영감 그냥 사고로 간 거 아니제? 강은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내는 젖은 사진을 쓸어내리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그 양반 해경배가 아니라 시커먼 군인 헬기가 데려왔다고 들었어. 이 항구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어.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그 양반 평생을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바다에서 밀수꾼들만 만나도 해경에 신고하던 그런 양반이었어. 아내는 눈물을 닦고 오히려 강은하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우리 영감 좋은 일 하다가 갔구만. 그렇지? 아가씨 같은 이쁜 사람 구하다가. 강은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네. 그녀가 목이 메어 대답했다. 선장님은 제가 본 그 어떤 군인보다도 용감하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모두의 영웅이십니다. 됐어, 그럼 됐어, 그걸로 됐어. 아내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손놀림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받았다는 안도감이 어렸다. 강은하는 가게를 나왔다. 어느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비응항 방파제 끝에 섰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기기 시작하는 광대도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권도진 상사의 군번줄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박만철 선장의 아내가 건네준 남편이 가장 좋아했다던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싸우는 이유는 거창한 정의나 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 방파제 끝에서 낚시를 즐기는 가족의 웃음소리, 횟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시름을 잊는 사람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며 삶을 이어가는 저 늙은 여인의 강인함. 그 평범하고도 찬란한 빛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림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임을. 강은하 대위. 흑표범 1호.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심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의 온기를 깨달은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따뜻한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갯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결에 두 영웅의 너클 기리는 듯한 진원곡이 실려오는 듯 했다.